인사이트로 가득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3프로TV 퇴근길 라이브. 오늘은 정프로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허재환,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님과 함께 지금 글로벌 증시 그리고 또 우리의 증시 상황 어떤 대응들이 가장 유효할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우리가 오래 못 만났을까요? 저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정프로님 그럼 허재환 상무님은 자주 나오셨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종종 오셨구나. 가끔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없었군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요즘 살이 좀 쪄가지고 네. 살이 찌신 거예요? 네. 그럼 좀 찌셨네. 네, 예. 예전에는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피골이 상접했던 그런 시절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살이 뭐 요즘 운동하십니까 혹시? 운동하고 열심히 먹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유 뭐 보기가 훨씬 좋습니다. 약간 복싱 선수 느낌도 좀 납니다. 복싱. 네. 우리 허재환 상무님 운동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투자 근육도 키워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건강하게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그 시간 오늘 마치 그 PT 하는 느낌으로 네, 우리 시청자 한 분 한 분 잘 마사지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허재환 상무님과 함께 일단 지금의 증시 상황을 지난해 8, 9, 10월 뭐 요 정도 상황과 지금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또 다릅니까? 비슷한 거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그 8월에서부터 이제 9월, 10월 넘어가는 순간에 가장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미국의 단기 금리, 2년짜리 단기 금리가 네. 5%를 넘어가면서부터 미국 주가가 힘을 잃기 시작을 했고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번에도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5%대 찌를 듯 말 듯 할 정도로 오르니까 네.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금리가 제일 큰 네. 변수군요. 예, 그래서 네. 금리 부분이 가장 비슷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때에 비하면 지금 주가가 조금 비싼 것 같긴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 주가 레벨 자체 좀 올라왔죠. 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비싼 것 같고. 그럼 지금이 더 안 좋네. 금리에 대한 부담은 비슷한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주가가 높으면 네, 지금이 더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네? 저는 주가 조정이 아직 조금 더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조정이. 네. 예. 그리고 작년 여름에만 하더라도 그 예를 들어서 그 장기금리 사람들 많이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장기금리나 단기금리가 예? 한 2개월, 3개월 동안에 한 120bp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한 80bp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때보다는 지금이 이제 금리 상승폭이 크진 않은데 네네네. 문제는 그때 당시에 S&P 500이 주가가 10% 빠졌고요. 예? 저희 코스피가 15% 빠졌는데 예. 지금은 S&P 500이 한 5% 빠졌고 네. 저희 코스피가 6% 정도 빠졌거든요. 음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금리는 약간 물론 이제 그때 120bp 올랐고 지금 80bp밖에 안 올랐으니까 좀 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주가의 하락폭, 조정폭으로 보면은 조금 더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적어도 4월 달에는 또 요즘 뭐 어닝 시즌도 있고 그다음에 좀 경계감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4월 달은 좀 약간 쉬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군요. 작년 8, 9, 10월보다 지금 4월이 기업들의 실적 오히려 더 좋아진 거 아닌가? 그렇기에 주가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정당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주 냉철하고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하락이 조정이지 하락 반전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닝 시즌이라는 게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네. 그 자사주를 못 삽니다. 어닝 시즌에 자사주를 못 사요? 네, 왜? 그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어닝 시즌에는 자사주를 못 사게? 네, 그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각 기업들이 네. 영업일로 제 기억으로는 열흘인가
이따가부터 이제 그 자사주를 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 실적 발표하고 열흘 동안은 못 사고.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어닝 시즌이라는 게 네. 사실 이제 기대감이 높으면 실망감도 크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의 중요한 어떤 수급이 결국은 또 자사주도 있는데 네. 자사주의 공백 기간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근데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하는 시기들이 다 뭐 한 날 한 시에 딱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아. 이번 주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죠, 메타도 있죠, 뭐 구글도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이번 주가 아마 거의 한 30~4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적어도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2주, 그러니까 열흘이면 한 2주 정도까지는 사실은 이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을 열심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또 여기에서 또 네.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업이 실적이 나왔는데 못 사요, 자사주를. 네. 자, 그러면 우리 주주 입장에선 뭐야, 저 회사가 분명히 실적 잘 나왔어. 분명히 자사주 살 텐데 지금 열흘 동안 그 자사주 사질 못하는 그 상황이라 못 사. 그러면 열흘 후면 혹은 뭐 바로 언젠가 곧 사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사서 나중에 자사주 소각할 때 그 기분을 누려보는. 네네네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저 개인들 같은 건 빨리 사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주가는 4월 달에 좀 쉬어가는 국면인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5월 한 초중순부터는 조금 힘을 다시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됐네. 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을 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여전히 이제 금리가 안정을 지금 잘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정을 찾진 못하고 있다. 금리가 그렇다고 지금 시장에서 물론 막 기대했던 것들은 뭐 2번, 3번 올해 내릴 거라고 네. 생각했지만 이제 그거는 그 꿈은 다 깬 것 같고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은 다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올해 네, 금리 인하 없다. 됐죠. 이 정도까지는 반영이 됐고 그렇다고 금리 인상까지 갈 거냐면 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중금리가 조금 더 높아진다 하더라도 위쪽으로는 분명히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아니 상방 경직성이라고 해야 되나? 더 올라갈 룸이 좀 많이 없고 그래도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역시 그건 증시에 또 플러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또 맞는 지적이신데요. 근데 이제 다 모든 걸 저는 다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계속 반박을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좀 해주세요. 왜냐면 네. 경고도 좀 해주셔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네. 금리 5%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금리 5%? 네. 뭐 3%와 5% 확실히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미국의 평균적인 성장률이 과거와 그리고 앞으로도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한 1.5% 정도 되거든요. 1.5%에서 2%. 그리고 물가 목표치가 2%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한 4%에서 5% 사이 정도가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금리가 5%라는 거는 내가 자본 조달을 하는 비용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5%가 넘어갈 때가 항상 보면 좀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자본 비용으로 더 많이 나간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는 레벨이 바로 5%예요? 미국 금리 5%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5%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금리는 5%를 찍고 5.2%까지 갔을 때가 이제 그 미국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고요. 네. 지금도 사실 좀 그런 상황이고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한 5%대 4.9% 5%대 가니까 이제 힘을 얻다가 그 밑으로 가면서 이제 주가가 좀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더 이상 안 오를 거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하고는 있지만 네. 지금 또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그 투자자들의 기대처럼 떨어지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 네. 그때부터 주식 시장은 조금 활력을 되찾고 지금까지는 여전히 이거 이러다가 금리가 5%가 되고 5%가 되면은 더 조금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투자자분들이 좀 분명히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들에 대한 기업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단기금리 5%의 의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장 앞으로 4월달, 5월달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금리가 5% 밑으로 해서 안정을 좀 찾아가는 게 네. 그 시그널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아까 그 실적 시즌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4월이면 또 텍스 문제가 네. 결코 가볍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어쨌든 이 사람들도 내야 되면 결국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계좌에 있는 거 낼 수도 있지만 주식 팔아 낼 가능성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금리 상황도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에 뭐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 세금 내야 될 시즌까지 겹치게 되면 요거는 아래쪽으로 봐야 되겠는데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시장이 5%, 저희 국내 코스피가 한 6%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조금 더 빠지지 조금 않을까. 더 빠진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지금 5.5% 빠져가지고 4,900, 뭐 5,000선 정도 수준이잖아요. S&P 500 기준으로 한 4,800 정도 되면 지금부터 한 4, 5% 정도 더 빠지는 레벨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다시 주식을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총 좀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마이너스 되는 네. 그 정도 수준이면 조정을 이제 마치고 다시 좀 쌓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신다 생각하고 이거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기준. 네. 네. 과거에도 이렇게 쭉 가다가 조정받을 때 보통 한 10% 정도는 빠지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그 5%에서 10% 사이 평균적으로 한 7, 8%의 주가 조정은 연간 한 3번 정도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연간에 3번 정도 나온다라는 건 분기에 한 번 정도? 음. 그러니까 한 4개월에 한 번 정도는 5에서 한 10% 되는 조정을 한두 달 정도 받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5%에서 20% 해당하는 조금 비교적 큰 조정. 네. 요런 거는 2년에서 3년에 한 번 사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가 넘는 20%에서 30%가 넘는 주가 조정은 거의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조정이 오더라도 한 뭐 5% 정도 추가 조정 정도가 아마 기대되는 네, 맥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 거죠. 정도가. 그때 이제 또 살짝 또 들어가야죠 그러면. 네, 저는 올해 장은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선거가 있는 해, 그리고 지금처럼 트럼프나 바이든이냐 이런 이렇게 되게 그 악유가 많고 복잡해질수록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신중하다라는 거는 뭐 좀 재미없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통화 정책이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급격한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에서 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미국 경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켜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뭐 금리야 이제 대략 뭐 큰 뭐 이슈 없으면 이제 요 정도 유지하다가 뭐 약간 뭐 나중에 좀 떨어지거나 한다 치고 지금 우리가 뭐 예상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꼽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뭐뭐 좀 있습니까? 중동? 뭐 요 정도? 중동이라기보다는 유가죠, 유가. 유가는 근데 뭐 중동에서 일 터지고 뭐 뭔 일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유가 레벨이 지금 현재 80불에서 90불, WTI 기준으로 80불에서 90불인데 이게 혹시라도 뭐 꼭 중동발 위기가 아니라 뭐 수요가 또 갑자기 좀 좋아진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90불, 100불 되면은 아무래도 연준이 또 통화 정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연준을 정책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또 조금 불안해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주식시장의 어떤 반등이나 회복이 좀 늦어질 가능성들이 좀 있어서 뭐 저번에도 나와서 유가 좀 말씀드리고 금리의 변동성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네. 여전히 좀 금리에 대한 변수와 함께 유가에 대한 변수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셰일, 그것도 지금 거의 뭐 사상 최대치로 지금 뽑고 네. 있고, 그래서 유가는 더 이상 큰 변수 아니다. 정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유가 문제, 그러니까 유가 네. 문제보다는 이제 금리 변수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네, 하고 네. 있는데요. 근데 유가 레벨이 지금 이제 뭐 한 80 몇 불 정도잖아요. 네. 90불 약간 안쪽인 것 같은데 여기서 뭐 90 몇 불까지는 뭐 그냥 감당 가능한 정도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예, 들고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불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네. 뭐 트러블이 생기겠죠. 예. 그럼 뭐 유가는 그러면 제끼겠습니다 저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유가가 그 90불에서 100불 되게 되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 보니까 예. 유가가 80불대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네. 이제 1,300원대가 음. 되는데 유가가 이제 90불에서 100불이 되게 되면은 이제 한 1,400원대가 보인단 말이죠. 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어쨌든 1,400원대 한번 찍고 조금 환율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100불대에서는 1,400원에 안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뭐 한국의 무역 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를 음. 붙일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좀 뭐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100불까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시장이 제일 좀 위험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유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환율은 뭐 어쨌든 그 두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금리와 유가가 또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뭐 섹터기도 할 텐데 네, 환율은 지금 현재 1,400 한번 찍었다가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꽤 그 정도는 다시는 안 가려는 의지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환율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환율. 네. 근데 이제 레벨보다는요. 예. 환에 대한 어떤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저는 이제 레벨보다는 변동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뭐 5원 또는 7원, 1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은 네. 안정적인 투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환율 이게 예. 아무리 한국 주식을 좋게 보더라도 오전에 내가 살려고 하는 환율과 오후에 내가 살려는 가격의 환율이 달라지면은 예. 살 수 있는 매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음. 물론 뭐 아주 적극적으로 사는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달러 대비해서 살 수 있는 게 많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뭐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환율의 레벨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환에 대한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하루에 5원 이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변동을 하게 되면은 네. 여전히 시장에는 좀 부담 요인이 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뭐 얼마 이상 올라가느냐, 뭐 1,390원을 찍는 요 문제보다는 등락이 좀 자주 일어나서 외국인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여기에 대한 조금 믿음을 못 갖는 뭐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리스크다. 네, 근데 뭐 그렇게 막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있고 한데 그렇게 막 널뛰듯이 가지는 않겠죠, 뭐 설마 아닌가? 근데 지난번에 1,400원대 갔을 때 보면은 네. 하루에 막 15원씩, 17원씩 이렇게 갔었거든요. 음. 그러면 사실 제가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해도 네.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격 변동이 너무 크게 나면은 사실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금융 변수, 특히 금융 시장에 있어서 투자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는 네. 변동성이 늘어나느냐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최근에 이틀 동안은 이제 미국의 빅스 지수나 코스피의 V 코스피 같은 것들이 조금 안정을 찾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안정을 찾을 만한 레벨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어져서 네. 저는 주가도 그렇고 약간 금리 환율에 대한 안정성을 찾으려면 조금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 환율 그다음에 유가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중요하게 많이들 생각하시고 또 각자의 어떤 뷰 같은 것들이 또 있으실 텐데 어떻게 가겠거니 하는 게 있으실 텐데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허지환 상무님께서는
어떤 쪽으로의 투자 혹은 어떤 쪽으로의 이렇게 좀 비중을 줄이는 뭐 이런 네. 것들을 지금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떤 게 네.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판단하시는지.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관망이요? 같아요. 예. 액션 뭐 하지 말고. 왜냐하면 네. 지금은 좀 특히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같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다음 사이클 또는 조정 이후에 주도주가 변한다라는 그런 그 조짐이나 조건들은 지금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이 줄이는 것도 사실 좀 리스크고 왜냐하면 저점 이후에 다시 반등할 때는 또 반도체나 미국의 빅테크들이 저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줄이는 것도 약간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약간 좀 짧게 하시는 분들이란 입장에서는 아예 주식을 조금 줄이고 나중에 조금 천천히 들어가는 그렇게 하시든지 네. 아니면 아예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제 조정 중에 있는 거고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아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하락폭이 아주 크게 가거나 뭐 하락 반전은 완전히 쭉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또 팔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니까 지금 이제 관망 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혹시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는 대략 그 정도 네. 상황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요.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를 미국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간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먼저 우리가 뭐 내린다거나 우리 상황이 어떻다고 올린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네.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를 한국 금리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80bp 정도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국 금리는 한 50bp, 60bp밖에 못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고는 있고 같이 영향을 많이 받고는 있긴 한데 한국 금리가 못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한국의 내수 상황이 썩 좋지 않다라는 거를 반영하는 것 같고 따라서 아무래도 미국이 조금 더 먼저 전향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국이 이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하긴 뭐 미국도 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는 이제 부동산 문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 이제 금리를 좀 낮추거나 하는데 더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좀 부담을 좀 느끼기도 하죠. 그럼요. 예. 금리는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가 되고 증시가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아직 좀 굉장히 먼 이야기로 좀 상정해 두는 게 낫겠군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금리 인하가?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미국에 따라서 저희 한국의 통화 정책이 결정되는 건 맞는데요. 네.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만 있으면 한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2번 인하할 때 한국은 저는 한 3번 정도는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2번에 한국은 3번? 네. 그럼 지금도 미국이랑 한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더 벌어지는 건데? 네,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미국이 줄일 때 좀 덜 줄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그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대내 금리 차 때문에 네. 자금에 대한 어떤 이탈, 네. 그다음에 어떤 그 환율에 대한 부담 이런 네. 것들을 좀 걱정들을 하시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내외 금리 차 때문에 생기는 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이탈은 아직까지는 저희 한국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 드리거든요. 최근에 환율을 불안하지만 치명적이진 않다. 왜냐하면 분명히 금리 차 때문에 더 환율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에 1,400원이면은 굉장히 좀 위기라고 볼 수 있는 환율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1,400원이라고 해서 뭐 여행을 조금 덜 해외 여행을 좀 덜 가는 정도 부담스러울 정도지 갑자기
정말 이렇게 좀 위기가 생긴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400원이라는 환율이 1,400원에 안착하진 않겠지만 네. 1,300원대가 새로운 어떤 뉴 노멀이 되지 않겠나라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예전에 한 1,100원 정도가 이제 노말이었고 그보다 높아지면 몇 년 전에 네. 1,100원에서 뭐 1,200원 가면 아이씨 왜 이렇게 환율 비싸면 이제 이런 생각 했었었는데 이제는 1,300원대 정도가 이제 뉴노말이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래도 지금 원래 이제 우리가 더 미국보다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 그러다 미국이 막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우리가 미국보다 낮아진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보다 계속 더 낮은 상황을 유지하면서도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지면은 그만큼 우리 경제는 더 안 좋다는 얘기고 미국 경제는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국장은 조금 탈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국장의 매력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저는 탈출. 환율이라는 게 결국은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결국 미국이 조금 더 주도를 하다 보니까 달러가 좀 아. 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야,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장기적으로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발전 동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이기도 할 텐데. 네, 그러면 되게 좀 우울하죠. 우울한데. 예, 우울하죠. 우울한데 저는 오히려 환이 이렇게 약해지면 네. 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수출 기업들이 어쨌든 그래도 환에 대해서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저희가 수출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새로운 기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11년에 이제 일본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저희 한국 수출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들 이제 한국이 정말 우리가 수출을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한국 수출이 그 크게 더 좋아지지 못한 걸 보면 그때 당시에 일본이 엔화가 굉장히 좀 강해지면서 저희가 가격 매력을 얻었던 힘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완제품입니다만은 여전히 수출에서는 중간재를 많이 팔잖아요. 이 중간재라는 건 사실 브랜드 네임이 없기 때문에 네. 가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인 거죠. 누군가 싸게 품질 좋게만 만들면 뭐 그렇죠.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죠, 뭐. 그래서 저는 환이 어쨌든 조금 약해지는 게 분명히 이제 내수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리한 측면들이 있지만 새롭게 어떤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분명히 환이 약할 때 오히려 원화가 약할 때 수출 기업들이 새롭게 그 경쟁력을 찾아가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내수가 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를 너무 나쁘게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간재라는 게 우리가 일본과 경쟁하는 중간재는 우리의 환율이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그러니까 고환율, 그러니까 우리 돈 가치가 낮은 게 경쟁력인데 중국 정도랑 이제 경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선 뭐 환율 뭐 이런 걸로는 크게 경쟁력이 왜냐면 이제 거기는 임금 자체가 이제 우리랑은 뭐 차이가 워낙 나니까 그 환율 조금 더 낮춘다고 해서 그 수출 경쟁이 생기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중국하고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예전보다는 네. 그 경쟁의 어떤 수준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하고 저희가 경쟁하는 이 경합도가 높은 품목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네네네네. 그 자동차만 하더라도 이제는 중국의 전기차가 세계를 거의 뭐 지배하듯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내연기관차에서 저희 한국의 현대차나 기아차가 가격적으로 매력이 생긴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좋은 이점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중국도 워낙에 이제 중간재를 싸게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이라도 가격이 조금 더 매력이 생기게 되면 그래도 경쟁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환율 상황 자체는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에게 나쁘지 않다. 네. 물론 그 수출 기업이 전체 기업에 비하면 이제 숫자가 굉장히 뭐 소수일 거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기업들 내수 위주의 기업들은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으나 여튼 이제 나라 전체의 부로 따지자면 나쁘진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수입해서 뭘 하는 회사는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그러면. 많이 어려워지죠. 아,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한국 기업들에서는 그래도 수출 기업들의 비중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네. 전체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호적인 측면들이 좀 있을 거고 나라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약한 환율은 수입자 그리고 네. 소비자들한테 마이너스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 환율에 대한 어떤 효익과 피해가 네. 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와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 섹터별로 몇 개만 그럼 여쭤보고 네. 마무리할까 싶은데 그 반도체가 지난 한 1분기 때는 그래도 꽤 핫했잖아요.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약간 힘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방향성을 좀 잃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반도체주는 이후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반도체는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좋게 보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 분기가 조금 모멘텀이 약간 피크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1분기가 작년 1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의 영업이익이 적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이 이제 그 다음부터 2분기, 3분기는 조금씩 흑자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이게 분기별로 해서 YOY로 완전히 플러스로 돌아서는 건 이번 분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가 아무래도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가장 모멘텀이 강한 모멘텀이 강한 국면이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플러스끼리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모멘텀이 적습니다. 네. 물론 이익이 늘어나는 어떤 규모에서는 계속 늘어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잠깐 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오히려 그 다음 분기 또 이번에 그 다음 분기에 실적을 또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실적이 늘어나는 것만큼 또 주가는 좀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는 좋게 본다. 네네. 다만 이번 분기는 작년에 적자에서 이번에 흑자로 돌아서는 분기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이고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모멘텀이 약간 이제 2분기에는 약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증가율 측면에서 봤을 네. 때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떤 이익의 수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이 저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와, 제가 지금 카메라로 우리 화면을 좀 보고 있으니까 우리 허지환 상무님 다시 좀 비춰주시면 양손을 이렇게 약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왜요? 약간 좀 닥터 스트레인지 느낌의 이 배경과 잘 어울려갖고 약간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 보셨죠? 네, 좋아합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샥 이렇게 돌리고 양쪽에 큰 원 이렇게 딱 그려지고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특강 섭외라든지 전문가분들 모시고 싶으신 분들 우리 3프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또 좋은 전문가들 함께 또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반도체주는 비교적 괜찮게 지금 이후로 이제 보고 계신 거고 반도체도 되게 이제 AI 반도체 완전히 이제 1분기 때는 이제 완전 꽂혔었잖아요 HBM으로. 네. 이후로도 다시 이제 HBM 쪽으로 좀 갑니까? 아니면 이후엔 또 다른 움직임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HBM 중심으로 갈 거고요. 음.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지금은 이제 HBM 이외의 다른 반도체로의 어떤 확산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전반적인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은 약간 제조업 쪽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조짐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미미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2분기 이후에는 HBM과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소위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일반 반도체의 그 괴리가 조금씩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못 갔던 반도체 쪽들이 조금 빛을 볼 네.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 반도체 중에도 그 뭐죠? 후공정? 네. 이쪽 친구들도 또 꽤 많이 좀 가지 않았습니까? 많이 갔죠. 예. 많이 간 친구들이 더 갈
거 가능성보다는 조금 못 갔던 친구들이 조금 달릴 가능성에 더 무게를 좀 두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번 분기 이후로는 조금 그런 그 괴리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러면 좀 소외됐다고 느끼시는 그 반도체주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마음의 위로가 좀 될 수 있는 시간이 곧 네, 오겠군요. 네, 오고 있다라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다행입니다. 아유, 저는 그 반도체를 저는 이제 예전에 네, 몇 종목을 이제 한번 딱 했다가 하도 마이너스 오래 고생하다가 이제 플러스 나자마자 바로 이제 정리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네, 그때부터 막 달리더라고요. 제가 딱 털고 나서 네, 와 이오 테크닉스, 아. 엄청 달렸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반도체로도 약간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 뭐 그런 걸 조금 이제 높게 보시는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어제 이렇게 터진 뉴스인데 하이브 엔터주 있잖아요. 네, 하이브가 일단 뭐 엔터주 중에 이제 대장주고, 근데 엔터주에 우리가 늘 갖고 있었던 그 사람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웬만한 기업들이 시스템 리스크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해갖고 완전히 지금 뭐 한 분의 뭐 어떤 갈등 네. 이런 게 그냥 주가 10% 이상 이렇게 잡아먹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는 하이브 정도 되는 기업 규모라면 이제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라고들 엔터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다시 이제 또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엔터주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게 꽤 많이 좀 사라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좀 엔터주에 대해서는 네. 제가 사실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음. 참 말씀드리기가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터지니까 네. 아무래도 신뢰는 좀 음. 그 신뢰가 좀 사라지긴 하지만 저는 이게 결국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거고 이게 예를 들면 그 아이돌 그룹 자체에 대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별로 주는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 요인이지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뉴진스에 관심이 많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뉴진스 하이보이, 슈퍼샤이, ETA 뭐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노래들이 이번에 보니까 뭐 새로 만든 그 무슨 예. 걸그룹이 있어요. 걸그룹. 하이브에서 만든. 네. 거기가 안무나 노래 같은 게 어찌 보면 매우 유사해 보이는, 물론 이제 뉴진스 팬들이 볼 때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가 이렇게 좀 잘 팔리는 상품 하나가 회사 입장에서 볼 때 네. 있을 때 걔를 2개, 3개, 4개 다다닥 만들어서 장사될 때 빨리 쫙 전 세계로 풀고 뭔가 빨리 이익을 땡기려는 이런 모습처럼 보이던데, 네.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상품들보다 훨씬 더 이거는 어떤 소모되는 게 이미지 소비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 갖고 앞으로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 같은 것도 잡아먹는, 마치 그 황금 알랐는 네, 거위에 배를 네. 갈라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또 볼 수 있지 않는가. 또 정프로는 그렇게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포인트는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좀 곰곰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좋은 포인트라서 네, 좀 새겨 듣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선 어때요, 조선? 조선은 좋게 봅니다. 조선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수출에서 지금 제일 소위 막말로 짱짱한 게 네. 반도체가 일단은 제일 네. 좋고요. 자동차. 그다음에 자동차랑 기계가 이제 기계. 자동차 기계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왔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좀 좋아지고 있는 섹터 중에 좀 돋보이는 게 조선.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의외로 이제 바이오 헬스 쪽입니다. 바이오 헬스 화장품. 예. 그래서 그런 쪽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화장품은 근데 일단 큰 회사들이 있죠. 큰 회사 뭐 아모레퍼시픽, 네. 무슨 LG 생활건강 네. 이런 이제 짱두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OEM. 그 뭡니까 콜마랑 코스맥스 네. 같은 그런 이제 이 OEM, ODM 뭐 이런 거 이제 해주는 네. 업체가 또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소형 브랜드들이 쫙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중에는 어디가 조금 더 중소형? 지금은 ODM, OEM 업체들이 되게 수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큰 업체들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두 업체들 빼고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로만 봤을 때도.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뭐 화장품 수출에 대한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품의 경쟁력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네. 아, 화장품도 역시 뭐 좋게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바이오. 네. 아, 바이오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죠. 네, 바이오가 제가 마이너스 막 60, 50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30, 20 뭐 이렇게 이제 줄어든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도 이제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출하는 바이오는 지금 현재 이제 약간 뭐 삼성 바이오라든가 이런 이제 제네릭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출을 잘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반 바이오 업체들도 좋게 보는 게요. 2025년부터는 확실히 조금 더 신약 중심으로 해서 제품 사이클들이 한 번 더 돌아오는 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바이오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안 좋게 보시는 건 어느 쪽이에요? 주가적으로. 주가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 쪽 안 좋게 좀 보고 있고요. 전기차. 네. 전기차라면 우리나라에 뭐 전기차를 직접 만드는 데는 없으니까 2차 전기차 전지, 배터리 2차 전지. 2차 전지 쪽. 예. 아, 2차 전지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좀 더 해야 돼요, 고생을? 근데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싸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돌아설 수 있는 모멘텀이 잘 안 보이고요. 아, 이게 저희 생각에는 미국 대선과 겹쳐 있기 때문에 대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나 이제 환경 관련된 규제들이 이 대선과 관련돼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미국 대선이 좀 끝나야 제대로 좀 바닥을 좀 제대로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조금 길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2차 전지도 사실 지금 물려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년 뭐 한 6월, 7월까지 워낙 세게 달렸으니까 그때 이제 2차 전지는 뭐 그때도 계속해서 전 세계 그 소비를 다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와갖고 그때 이제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급락한 후에 탈출 기회를 잡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단 네.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3, 40, 4, 50까지 갔다가 조금 그래도만 마이너스 한 2, 30 정도로 이제 약간 진정이 좀 되면서 아유 그래 뭐 이제 좀 더 기다리면 이제 다시 한번 2차 전지 시간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은 아마 올해 안에 즉 11월 대선 전에 오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됐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주가가 회복되는 시기는 네. 조금 뒤에 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아 가격 조정은 좀 왔는데 요게 다시 이제 좀 달리기 지금부터는 위해서는 예, 이제 횡보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아 있고요. 그래 원래 이렇게 한번 쫙 간 다음에 떨어지고 횡보 한번 쭉 합니까? 예, 아 원래 그래요? 보통 이제 큰 사이클이 네. 약간 U자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급등 이후에 이제 급락하고 난 다음에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다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테마 혹은 뭐 어떤 섹터 하나가 이렇게 쫙 뜨고 나서 한번 쭉 빠지고 나서 살짝 다시 반등 주고 횡보를 쭉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뭔가 모멘텀 생기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이제 네. 흐름들을 많이 보이는군요. 네. 그럼 지금 저는 좀 갖고 있는데 아직도 네. 탈출 못 하고 있는데 네. 차라리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까? 그게 이제 시간을 사는 관점이냐 가격을 사는 관점이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가격을 싼 관점에서라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팔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간, 왜냐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사실은 아무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기간을 산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는 왜 2차 전지를 좀
제 생각보다 많이 샀냐면 이 보는 시청자분들이 좀 책임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아주 뭐 남 탓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자꾸 2차 전지 안 좋은 얘기한다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그때 그냥 내 생각 얘기했을 뿐인데 그래서 좋다. 그럼 내가 2차 전지 한번 들어가 줄게. 2차 전지 막 들어갔어요. 또 누가 막 이렇게 알려줘 갖고 2차 전지 저한테 막 메시지를 막 보내고 막 이래 갖고 알았어 2차 전지 쭉쭉.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남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제 책임하에 어쨌든 마지막 버튼은 제가 누른 거기 때문에 누구 탓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조금 쉽지 않을 걸로 네. 보고 계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많이 하시는 게 금융주 같은 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네. 밸류업 뭐 이런 거에 이제 네. 또 거론된 친구들이 이제 금융 뭐 자동차 지주회사들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금자 뭐 이렇게 지주회사 네.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런 쪽들은 어땠을까요? 지주 회사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지주는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주 회사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네. 상속세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상속세 문제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은 사실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주 회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배당세 분리 과세라든지 이렇게 정부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되기에는 약간 좀 뭐 부자 감세 이야기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쉽진 않은데 그래도 배당을 늘릴 수 있는 회사의 어떤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주식의 가치를 찾아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은행이나 자동차가 그래도 배당을 늘리기에 가장 현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 쪽은 근데 지주가 사실 어찌 보면 밸류업의 가장 뭐 본질 같은 회사들 아니에요? 가장 그렇죠. 예.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뭘 못 받지 힘을?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상속세에 대한 어떤 개혁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갈림길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상속세 트리플 S라고 저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옷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상속세. 네. 시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지주 회사는 빚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설령 네. 밸류업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지주 회사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 그리고 글로벌로 따져보자면 요건 이제 우리나라 섹터를 떠나서 미국, 일본, 우리 뭐 중국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이제 투자 가능한 몇몇 나라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중국은 아예 지금 완전 아웃 오브 안중이 된 것 같고 미국 아니면 일본 정도가 좀 남은 것 같은데 일본도 한참 왜 니케이 잘 달리다가 네. 요즘 뭐 이렇게 또 더 달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역시 남은 거는 미국 정도? 네. 미국으로 가요? 저는 한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처럼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이 전혀 금리를 인하를 안 하거나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이제 유럽하고 한국 쪽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엔화가 지금 현재 뭐 144엔 뭐 155엔까지 왔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엔화가 160엔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어떤 엔화 약세에 근거한 수출주들의 강세 흐름은 조금 꺾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 이제 미국은 그래도 이제 나쁘진 않지만 이제 워낙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라 네. 오히려 유럽이나 한국 쪽이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제조업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 더 확산이 되어서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네. 가장 큰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쪽이 저는 유럽과 한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흠. 저는 뭐 너무 지금은 어쨌든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비중을 늘릴 때는 아닌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음흠. 미국은 중립 정도, 그다음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린다면 지금 조정 국면에서 오히려 유럽 아니면 한국을 좀 늘리는 쪽을 조금 더. 유럽. 네. 유럽은 뭐 유럽 개별 종목 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뭐 럭셔리 관련한 주식들 사도 되고요. 아, 네. 그다음에 LVMH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유럽의 방위 산업주도 저는 되게 좋게 보여요. 유럽 방위 산업주요? 네. 유럽 방위 산업주가 뭐 있어요? 저희가 익숙하지는 않은데 네. 뭐 에어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종목들 중에서는 에어버스 같은 경우들도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아, 거기서도 뭐 이렇게 저 전투기 같은 거 만드는군요. 꼭 전투기 아니라도 우주 항공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지금 저는 지금 중동 쪽에서의 어떤 부담도 있긴, 전쟁에 대한 위험들도 있긴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의 방위 산업주들도 좀 좋게 보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아, 유럽 쪽. 유럽 쪽은 지금 들어가기 환율이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시장 들어가려면 환율이 막 약간 좀 너무 손해 보는 느낌이잖아요. 네. 유럽 쪽은 환율이 좀 괜찮나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에? 유럽은 뭐 미국 대비는 많이 떨어졌겠지 뭐, 그죠? 그렇죠. 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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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터키 같은데 어때요, 터키? 터키는 조금 어려운 나라입니다. 튀르키예.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 변동성에 또 베팅해야죠. 저는 조금 네. 변동성을 줄이자 또는 아, 변동성을 그래요? 피하는 쪽에 투자 아, 스타일이라서 에이, 그 뭐 아직은 네, 그럴 땐 아니죠. 젊었을 때 한번 베팅 가는 거죠. 별로 안 젊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차인표 씨랑 나이는 누가 더 많아요? 당연히 차인표 차인표 씨가 많겠죠? 배우님께서 조금 더 많으시죠. 아, 그렇겠죠. 네. 아유, 우리 허재한 상무님. 아, 또 상무님 되셔갖고 너무 제 마음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에 우리 허재한 상무님이 참 정말 승승장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투자자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은 막 인기를 막 끌만한 그런 센세이셔널한 발언 이런 건 많이 안 하시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어떤 투자의 정도를 지키는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튀르키예 가고 아르헨티나 투자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말아먹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허재한 팀장님, 허재한 상무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는 투자, 예, 안정적인 비교적 내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내 큰 돈을 잃지 않게 만드는 그런 조금은 보수적인 투자 그런 거에 더 방점을 좀 많이 찍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너무 도박판으로 몰리지 않도록 잘 좀 인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허지한 상무님 오랜만에 너무나 반가웠고요. 오히려 아르헨티나보다는 카지노가 더 확률이 높다고 그러네요. 이분들 말씀이. 네. 카지노는 불법이잖아. 자, 우리 허지한 상무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한 말씀. 네, 좋았고요. 다음엔 한번 아침에 한번 좀 오시면 네. 또 좋겠네요. 네. 네, 아침에도 또 주무셔야 될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니까. 네. 네. 자, 허지한 상무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퇴근길 라이브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요.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과 함께 지금 현재 뭐 매크로 상황들 또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들 점검 몇 가지 좀 해봤고요. 어떤 섹터들이 우리 투자하기에 조금 더 좋을지 그리고 어떤 섹터들은 조금 더 불리할지 또 국가별로는 또 어떨지 이런 것들 한번 차분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라이브로 다시 여러분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시간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